서울 도심의 분주한 거리, 이른 아침부터 도시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로 불어오는 가운데 이른을 넘긴 노인 유순자가 천천히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허름한 외투와 낡은 모자를 쓴 채 유순자는 종이박스를 모으며 때때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섭니다. 주름진 손끝은 추위에 붉게 얼어 있었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유순자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온 후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어깨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주친 사람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코트를 입은 30살 남짓한 여성이 소연히 유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기어 나오신 거예요? 제 코트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컸습니다. 유순자는 당황한 채로 한 발짝 물러섰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습니다. 아침부터 벌어진 불쾌한 상황을 지켜보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귀찮은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소연에게 더 큰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유순자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지만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열애전 거대 기업의 이름을 달고 살던 시절에도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말이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단지 폐지를 줍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저 거리의 한 부분처럼 존재하는, 눈에 띄지 않아야 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경찰 김민우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유순자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민우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그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이 할머니 냄새 좀 맡아봐. 내 코트에 냄새까지 배었어. 소연은 옆에 있던 친구에게 말하며 콧잔등을 찡그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척했지만 충분히 주변에 들릴 만큼 컸습니다. 어휴, 이런 사람들은 왜 도로에 돌아다니게 두는지 모르겠네. 신고할까, 진짜? 유순자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녀가 회장 부인으로 살던 시절에도 거리의 노숙인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때는 그들을 위한 재단도 만들어 운영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재단의 혜택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유순자의 침묵을 더 도발해 볼 기회로 여겼는지 폐지 수레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나 주워 다니시지 말고 요양원 같은 데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길거리에서 이러고 계시면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고요. 그 순간 유순자의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열심히 모아둔 종이 상자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유순자는 놀란 눈으로 바닥을 바라보았고 그제야 주변 사람들 몇몇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김민우 경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소연은 경찰을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옷차림과 처지를 내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 코트에 부딪혀서 얼룩이 생겼어요. 코트가 명품인데 세탁비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민우는 소연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유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는 쏟아진 상자들을 주워 수레에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유순자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어딘가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김민우는 유순자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품위에 잠시 놀랐지만 곧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분증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이런 경우엔 신고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보자기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연은 조소를 띠며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뭐야, 노숙자인 줄 알았더니 신분증은 있나 봐. 유순자의 손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대기업 주식 명세서였습니다. 서류들은 낡았지만 분명히 정품이었고 김민우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속 여성은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 달리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은 유순자, 나이는 74. 그리고 주식 명세서에는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Y그룹의 지분 38%를 소유한 주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무전기를 들어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본부, 여기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그룹 유 회장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실종자로 신고된 유순자 여사로 보입니다. 신원 확인 및 보호 조치 요청합니다. 소연은 경찰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Y그룹이라면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였고 그녀의 남자친구 민수가 그 집안의 손자였습니다. 소연은 Y그룹 손자와 약혼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이분이? 김민우는 소연을 냉랭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Y그룹 유 회장의 부인이시고 현재 그룹 지분 38%를 보유한 실질적 최대 주주이십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후 실종되셨다가 지금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욕하고 무시했던 노인이 자신이 곧 며느리로 들어갈 집안의 시할머니라니, 게다가 그룹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라니. 소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체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해방감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10년간 숨어 지내던 그녀의 정체가 이렇게 우연히 드러날 줄은 몰랐지만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여사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민우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유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됐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Y그룹의 유순자 여사가 10년 만에 폐지, 죽는 노인의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순식간에 경제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병원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병원 특실에 도착한 유순자는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오랜 야외 생활로 인한 관절염과 영양 부족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실 문이 열리고 30살 남짓한 청년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Y그룹 유 회장의 손자 민수였습니다. 뒤이어 그의 부모와 친척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민수의 아버지인 유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유순자는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찾으려고 했다면 진작에 찾았겠지. 내가 그렇게 숨기 어려운 사람이었나? 그 말에 가족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실종 당시 유 회장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그룹 경영권을 두고 가족들 간의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유순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그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유순자는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변함없이 착하구나. 내 약혼녀는 어디 있니?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방금 오는 길에 연락받았어요. 소연이 오늘 할머니를 만났다면서요?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유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소연아,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그랬다고? 병실 문이 열리며 뒤늦게 도착한 소연을 바라보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런 애가 며느리 될 뻔했네.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병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설명할게.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유순자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지만 민수의 차가운 눈빛에 멈춰 섰습니다. 김민우 경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이 길에서 유 여사님을 밀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 여사님의 수레가 넘어지고 소지품이 바닥에 쏟아졌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꽂혔습니다. 유준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감히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해? 내가 누구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길래.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냥 길에서 마주친 노인분인 줄 알았다고요. 제 코트가 더러워져서 잠시 화가 났을 뿐이에요. 그래, 내 비싼 코트가 더 중요했지. 유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물건이 더 소중한 세상이 되었구나. 소연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서기 직전 로비에서 기다리던 친구에게 어떻게 내가 미래 시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어. 이대로 쫓겨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엔 Y그룹의 재산과 명예, 그리고 민수와의 결혼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을 뿐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유순자는 그런 소연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앉아라, 다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10년 전 그룹의 실질적 오너였던 시절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순순히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내가 왜 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니? 유순자가 물었습니다.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너희들이 서로 경영권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더는 볼 것이 없더구나. 재산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똑똑히 봤단다. 유순자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보고 싶었어. 유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셔서 함께. 아니다. 유순자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만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결정해야겠구나.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유순자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급히 가져온 유언장이었습니다. 내 재산의 사용처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유순자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거리에서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유언장을 펼치고 천천히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고정되었습니다. 특히 소연의 눈빛은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채 유언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첫째, 민수의 약혼녀 소연과의 약혼은 오늘부로 파기합니다. 유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떠한 유산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지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간신히 버텼습니다. 둘째, 내 재산 중 60%는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남은 40%는 가족에게 분배하되 그룹 경영에 참여할 사람은 민수로 지정합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경영보다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가족 중에서도 그룹 경영의 가장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수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유순자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적합해. 너는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룹이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가치관이란다. 유순자는 유언장에 서명한 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병실 안의 가족들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유준호는 아들이 경영권을 이어받게 된 것에 안심한 듯했고 다른 친척들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멍한 눈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유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사람을 눈으로만 판단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소연을 바라보며 유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깨달았다면 다행이지. 근데 넌 여기까지다. 그 말을 들은 소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 Y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유순자가 약속했던 대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비에는 특별히 마련된 단상이 있었고 Y그룹의 임원들과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순자는 검소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보석 대신 단순한 진주 목걸이만을 하고 있었죠.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의 위엄을 되찾은 듯 했지만 동시에 10년간의 세월이 준 겸손함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재산의 60%를 함께 사는 세상 재단에 기부합니다. 유순자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거와 의료, 교육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Y그룹의 주가는 유순자의 귀환 소식 이후 급등했다가 재산 기부 소식에 소폭 하락했지만 그녀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그룹의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단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지. 한편 소연은 파혼 이후 한동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거리의 노인을 조롱하다 시할머니임을 알고 충격받은 예비 며느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고 그녀는 결국 해외로 떠나야 했습니다. 외국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물질적 가치만을 줬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순자는 기부식을 마친 후 직원들이 도열한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여왕의 행차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순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권위보다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유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거리로 나왔을 때의 두려움과 막막함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요. 유 여사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유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많은 빌딩들, 더 분주한 사람들. 하지만 그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유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함께 사는 세상 재단은 첫 해에만 1,000명이 넘는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고 2,000명이 넘는 독거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Y그룹 또한 민수의 지휘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보고 드리러 왔어요. 민수가 유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유순자는 더 이상 그룹 본사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결정에는 항상 그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무슨 프로젝트인데? 유순자는 손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노숙인 고용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그룹의 각 계열사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노숙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유순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 알게 되었구나.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삶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유순자는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1주년 되는 날이었고 그녀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검소하지만 품위 있는 정장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민수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유순자가 내리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유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결정을 놀라워했지만 사실 이것은 제가 10년간 거리에서 살면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는 일이었죠. 청중은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물질적 가난과 마음의 가난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고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지요. 유순자는 청중 속에서 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돌아와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소연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순자의 연설이 끝나고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유순자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가치가 겉모습이나 재산에 있지 않다는 걸요. 유순자는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럼 됐다. 새 출발을 하렴. 그리고 유순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뒤로 햇살이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때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이었고 또 한때는 대기업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은 듯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입니다. 유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